물어본 거야. 왜 늦었어? 빨리. 얼른 준비하세요. 자, 우리 이반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게 될 바뀐 수능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바뀐 형태가 언제 적용됐었다?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적용됐었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작년 10월 모의고사 때 바뀐 걸 못 느낀 학생은 반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장문,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 언어, 문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고정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변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 모의고사랑 요 시험지랑 진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보고 그냥 유형 그냥 그 문제 위치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내신 것 같아. 그래서 몇몇 개의 문제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뭐 3번 문제나 뭐 26번 문제였나? 그런 애들은 아마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비슷한 걸 그냥 주제만 바꿔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목이 어떻게 나뉜다고?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그 다음 문학, 요렇게 국어 과목이 3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화법과 언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 화법이랑 언어가 순서대로 나온다. 또는 화법과 언어가 섞여 있다. 그래서 지금 풀었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1, 2, 3번 지문에 3번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이 화법과 언어에서 화법 지문인데 문법을 물어보는 유형이 나와 있는 거죠. 혹시 풀었어요? 다 풀었어? 자, 그래서 우리 요 화법 부분부터 볼 건데 화법 부분에서 크게 두 문제 나옵니다. 뭐랑 뭐 나옵니까? 화법 항상 정해져 있어. 이거는 지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야. 화법 항상 두 문제 나오잖아. 일단 제일 첫 번째 1, 2, 3번 문제, 그 다음 뭐야? 4, 5, 6번 문제. 얘네가 화법이잖아. 화법 뭔데요? 발표하는 그렇지, 발표 연설. 토론 토익 맞아요, 토론 토익. 두 번째가 토론 토이고요. 고3으로 넘어가면 토론 토익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면접이랑 인터뷰도 나옵니다. 각각 종류마다 읽는 거 사실 다르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오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고3 올라가고 나면 실제로 수능 대비할 때 어떤 식으로 고려해가지고 좀 다르게 읽으면 될지는 쌤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요 두 개의 유형으로 항상 고정돼서 나오고 이번에도 똑같아. 맞죠? 자, 지금 일단은 발표문 나옵니다. 발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언제 제일 처음 배웠는지 압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저기 천재 방송국 교과서 썼던 학생들은 혹시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개근여중이면은 비상 썼을 것 같은데? 미래는 썼어? 오케이. 자, 천재 바둑목 교과서 썼던 학생들은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문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유형에 대해서 발표하는 발표문이 있었어. 그래서 그 발표문 보면은 뒤에 학습활동에 뭐 나와 있느냐? 발표 개요 짜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개요는 항상 어떻게 도입, 전개, 정리로 구성이 됩니다. 도입, 전개, 정리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발표 연설문은요, 지문 읽기 전에 뭐부터 봅니까? 요거부터 봅니다. 왜 그런데? 자, 전개도잖아. 그러니까 개요잖아, 그치?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5개 선지 중에서 4개는 적절하다는 거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적혀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먼저 보면 어차피 5개 중에서 1개는 틀린 거겠지만 4개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도입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표현의 적절성을 소개하는 거. 그래서 뭐 찾는다? 환기시키는 거 찾는다. 소개하는 거 찾는다. 있으면 맞는 선지가 되겠지. 그리고 전개 부분에 지금 이렇게 3개 나와 있는데 요거요. 글 순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왜? 개요라서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찾으면 돼. 알겠죠? 자, 요거
확보 문제는요,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언어의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언어의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나오는 정보는요, 다른 말로 바뀌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선지에서 내용은 내용과 정보를 물어보면 그냥 똑같은 문장이나 단어 찾으러 가면 돼요. 그냥 눈 돌리게 하면 된다고. 근데 심지어 여기 순서까지 다 나와 있다고. 해당되는 거 물어보는 거 있으면 요거 찾아가지고 이거 전개의 마지막 부분이네. 그러면 전체에서 그냥 중간에 마지막 부분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을 물어본다 하면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화답은 찾아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시간 줄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발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먼저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찾는 거, 뭐 표시하는 거. 비언어적 표현이랑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 표시하는 거. 그래서 발표자나 연설자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찾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해 준 거 바탕으로 일단은 도입 부분 요거 두 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일단 일문단 제일 첫 번째. 지난 시간 있다. 그쵸? 환기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적절성 속에 있는지 볼까요? 문단 마지막에 뭐 있어? 저는 이러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 선지 뭐야? 맞는 말. 자, 다음 2번 선지 봅시다. 표현의 적절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거랍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어휘와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 나와 있죠. 맞는 말. 자, 다음 뭐 또 찾아야 돼? 예를 중심으로 예시 찾아야 돼. 자, 어휘는 very significant 합니다. 이거 사실 예시긴 하거든. 근데 이거만 보고 예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어려워. 쭉 읽다 보면 뒤 밑에 확실한 예시 나옵니다. 뭐 있어요? 뻥치다와 같은 비속어. 예시죠. 자,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도 있어. 그러면 2번 맞는 말이 될 거야. 자, 3번 선지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장과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표현의 적절성의 개념이 변하는 양상이랍니다. 양상. 양상이라는 거를요, 나타낼 때 혹시 한 개의 단어와 하나의 문장으로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어. 양상은 뭔데? 변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야 돼요. 문장 여러 개 필요하다고요. 하나만 보고 판단 불가능. 맞죠? 자, 넘어가서 4번 선지 봅시다. 실제 경험을 예로 드는 거. 경험 예로 드는 거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묶어서 같이 찾을 거야. 이해돼요? 얘는 여러 문장을 봐야 되고요. 얘는 한 단어만 찾으면 돼. 맞죠?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자, 어휘 차원 넘어가고요. 문장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중요하답니다. 저는 토론 수업에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동료 평가를 받은 뭐라고 적혀 있어? 적이 있답니다. 경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4번 먼저 찾아버렸네. 자, 그러면 질문.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글 순서 그대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방금 경험 찾았잖아. 그 사이에 얘가 있어야 돼. 이해돼요? 얘 없으면 얘는 틀린 선지야. 있어 없어? 없어. 자, 다음 선지가 구성되는 원리. 이거 지난 겨울방학 때 잠깐 이야기한 적 있는데 잘 보세요. 표현의 적절성의 개념이 변하는 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묶어볼까? 표현의 적절성의라고 되어 있는데 얘 문장 성분 물어봅시다. 얘 문장 성분 뭐야? 그렇지, 관용어죠. 의가 있으니까 관용격 조사잖아. 왜 얘기할까요? 얘네 동격입니다. 맞죠? 자, 개념은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표현의 적절성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표현의 적절성이 변하는 양상이랍니다. 자, 이제 더 크게 묶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볼게. 무슨 절? 관형절. 뭘 꾸며? 양상을 꾸며.
근데 이게 지금 왜 하냐면 문법 문제가 아닌데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요. 자, 표현의 적절성이 변하는 양상이라고요. 자, 그러면 얘가 절이네. 맞죠? 그러면 절이니까 얘가 절을 똑 떼면 안긴 문장을 똑 떼면 얘가 원래는 뭐였겠어? 서술어였겠네. 주어 뭔데? 개념. 근데 주어 뭐랑 똑같은 말? 얘랑 똑같은 말. 자, 뭐가 변해야 맞는 말이야? 적절성이 변해야 맞는 말이야. 적절성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무언가가 적절하다는 성질이 변한다는 거거든. 그럼 적절하다는 성질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과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게 나중에 적절하거나 과거에 적절했던 게 나중에 적절하지 않아야지 적절성이 변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대신에 뭐는 있었어? 이런 거.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던 말인데 지금은 사용되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지. 맞죠? 이게 지금 적절성이 변한 거야? 아니지. 적절성은 항상 똑같고 어떤 말이 생겨났는데 얘가 적절하지 않다로 보는 거잖아. 이해돼요? 적절성이 변한 적은 없었다고. 이해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적절성이 변한 양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 3번이죠. 맞죠? 자, 그래서 문제 먼저 풀게요. 이거 여러분들 고1 모의고사에는 보통 발표문 나오면 그 발표하는 애가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막 손으로 가리키잖아. 그리고 손으로 가리켰던 그 프레젠테이션 여기 옆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잖아. 먼저 보라고요. 먼저 보고 1번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더 빨리 풀려요. 자, 다음 3번 봅시다. 이제는 3번이 뭘로 나온다? 문법으로 나온다. 이거 좀 고정일 것 같아, 당분간. 왜냐면 10월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3번 문제가 고정으로 3번 문제가 뭐 물어봤었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발표문에서 어떤 A 박스 이렇게 쳐가지고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그 높임 표현이랑 피동사동 물어봤던 걸로 기억해요. 높임 표현이랑 피동사용, 사동,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이 파트가 무슨 파트냐면 문장 파트예요. 그 문장 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장의 종류,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거 문법 요소까지. 이게 다 문법에서 문장 파트거든요. 이게 원래 기존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5문제가 문법으로 항상 동일했어. 근데 문장 파트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거든. 그리고 문법 요소는 잘 안 물어봐. 모의고사에서. 왜냐면 고3쯤 되면 틀린 학생들이 잘 없거든. 오히려 문장 성분에서 더 많이 틀려요. 왜냐면 그건 고1 때 공부했거든.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서 잘 안 해. 서술어의 자릿수 이런 거에서 틀려요. 오히려 서술절 이런 거 못 찾아서 틀리고. 근데 지금 문장 파트 아마 똑같이 고정돼서 당분간은 3번 문제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볼까?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확신의 정도의 변화를 준 문장들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쭉 나아갈 건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얘는 A, B, C, D가 각각 다 똑같은 말, 다른 말. 똑같은 말입니다. 뭐만 달라? 확신의 정도만 다르다고요. 자, 확신의 정도는 뭐로 나타낸다? 얘네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동사, 부사, 의존명사, 보조용언, 인용절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표현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건 뭐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문장 부분 물어보는 겁니다. 자, 2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A는 C와 달리 피동접사가 있는 동사를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답니다. 자, A, C 이렇게 있다, 그쵸? 자, 지금 피동접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동문인지를 봐야 돼. 근데 피동접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피동문 얘기하는 거야? 파생적 피동문 얘기하는 거야.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 어려웠는데. 자, 1번, 2번. 자, 파생적 피동문 만드는 방법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접사 뭐 붙인다? 뭐라고? 일이기. 다음 서질 뭐 붙인다고요? 대답. 2가지 방법이죠. 자,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피동 있다, 그쵸? 자, C에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동 있어 없어? 없어. 틀렸어. 아 달리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다음 3번 봅시다. A와 D는 모두 의존명사를 썼는데 의존명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D가 더 높아요. 자 일단은 뭐부터 찾아야 돼? 의존명사부터 찾아야 돼. A에 의존명사 있어 없어? 어디에 있어? 그 C에 의존명사 있어 없어? 아 C가 아니고 미안해. D에 의존명사 있어 없어? 뭐 있어? 법. 자 이게 법이요 여러분들. 그냥 뜻이 있는 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얘는 지금 뜻이 있는 명사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야? 이 중요한이라고 하는 관용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명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이 빠지고 나면 말이 안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존명사 썼습니다. 확신의 정도 D가 더 높아요. 맞아 아니야? 맞는 말이죠. 자 다음 4번 볼까? 4번이 좀 어려웠는데 자 B와 C는 인용절을 썼다는 점은 같지만 인용절 바로 뒤에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B가 더 높아요. 자 인용절 있는지부터 봅시다. 자 B, C 인용절 있어 없어? 있어. 다고 무슨 인용? 간접 인용. 맞죠? 자 인용절 바로 뒤에 나타내는 이게 중요하죠.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 자 중요하다고 하고 나서 바로 뒤잖아. 바로 뒤. 믿게, 믿다. 자 다음 중요하다고 본다. 자 어떠하다고 본다랑 어떠하다라고 믿는다. 둘 중에 확신의 정도는 뭐가 더 세? 믿는다가 더 세요. 맞죠? 자 그래서 확신의 정도는 B가 더 높아요. 맞는 말이겠죠. 자 1번 선지 봅시다. A는 B와 달리 보조용언을 써서 확신의 정도를 나타냈다. 자 이해되고 있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자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조용언을 사용해서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억납니까? 고 있다. 게 되다. 보조용언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어? 보조용언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있어? 게 되다야. 게 되다. 뭐뭐 게 되다 뭔데? 통사적 비동문이었죠. 비동 나타내는 겁니다. 자, 둘 다 보조용은 사용됐죠? 달리 틀렸다. 그렇죠? 정답 1번. 자, 9번 넘어가 봅시다. 야, 이거 9번 문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은연중에 좀 얘기한 거야. 9번 문제 이거 문제 오류 있다면서 숙제 까먹지 말라고. 그때 풀었어요. 그때 알고. 그니까. 근데 내가 더 빡치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 3 적혀있는 학생 제외하고 전부 다 나눠줬거든요. 학생 다 합치면 80명 넘어요. 나한테 9번 문제 오류 있다고 딱 한 명 질문했습니다. 숙제 내준 토요일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누가 물어봤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물어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 물어봤다고요. 쌤 여기 답이 없어요. 어근이랑 접사 다 찾았는데. 걔는 문법 공부를 좀 빡세게 한 애거든요. 이미 다 뗐어 중학생 때 고등학교 문법을. 혼자 물어봤어요. 지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70 몇 명이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요. 1학년에는 원래 3월달에 이제 조금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희 지금 모의고사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어. 그냥 이렇게 풀면서 아, OX.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남았다. 잘안 읽고, 네. 오 진짜야. 네. 나 진짜 찐. 진짜로? 진짜 찐. 저렇게 얘기했던 학생이 그저께 한 명 더 있긴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 OX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가지고 그냥 골랐다고. 하여튼 듣고 나서 오 진짜네 하고 나도 그때까지 안 풀어봤거든 사실. 네? 나도 쌤도 똑같아요. 끝났어. 근데 나눠줘서 미리 풀고 나눠줘야죠.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는 거. 진짜. 인간들 해놨으면 되는 거지. 뭐 기존에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이제 이거 좀 저기 오래 3월 모의고사 대비한다고 일부러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데 씨. 하여튼 자 그래서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어렵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고3 문법 문제입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없지 않냐?
이것보다 더 억지스럽게 나와요. 이게 진짜 수능이었잖아. 장담하건데 여기에서 글자 3개 더 붙어 있었어. 그게 수능 문제야. 진짜 치사하게 나와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윗세대는요 문법을 누구만 선택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엄매 선택하죠. 맞죠?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엄매 선택하는 이유가 뭔데? 이미 문법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문제도 안 읽고 그냥 후다다닥 풀고 그냥 저기 독서에 시간 쓰려고. 의대 가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 그 좀 이제 상위권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매 선택하잖아. 시간적인 효율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꼬우고 심지어 엄매 선택하는 학생들은 재수생도 많단 말이야. 재수생, 인수생도 많아가지고 고이고 고였어 문법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나운서보다 더 잘해요 문법을. 그런 이제 재수생, 상부생 이런 애들은. 그래서 문제를 위한 문제를 진짜 많이 냅니다. 문법이 진짜 복잡해. 올라 꼬아요 진짜. 더럽게 꼬아. 말 이렇게 만들면 쓸 거냐고. 안 진짜 써요. 만들어진. 아니 이거 여기서 만든 거야. 자 다시 볼게요. 추운 바람 막개를 만들었답니다. 자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 직접 구성 성분. 여러분들 직접 구성 성분은 안 들었지? 배웠어? 네, 배웠어요. 아 배웠었어? 알려줬어. 아 그러면 다 배웠네. 근데 까먹었어. 직접 구성 성분이 뭡니까? 요거만 봅시다. 여러분들 어근접사는 지난번에 그래도 많이 연습하지 않았어? 학교에서? 맞죠? 자 그럼 어근접사는 잘 구분한다는 가정하에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시를 딱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견눈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견눈질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를 어근접사 세상으로만 볼 거야. 단어의 형성 개념으로. 자 단어의 형성 개념에서 어근접사로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어근과 접사로만 봅니다. 그러면 어근과 접사 둘 다 아닌 말이 있어. 있지. 용어는 어미, 조사 이런 거. 걔는 그냥 세상에 없다 치는 거야. 어근이랑 접사로만 단어를 가릴 거야. 알겠죠? 그럼 견눈질에서 접사 뭐가 접사야? 질이 접사야. 자 그러면 견눈인데 곁과 눈을 형태소를 나눌 수 있어 없어? 곁이라는 말 따로 안 써? 안 써? 너는 내 곁에 있어. 곁. 내 곁에 있어. 곁. 따로 써 안 써? 쓰죠. 내 눈이 아파. 눈. 곁에 있어. 곁. 따로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 어떻게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 얘 뜻이 있잖아. 곁. nearby. 맞죠? 그거 있던 것 같아. 그랑 비슷해요. 놀이터도. 자, 눈 뭔데? 어근이야. 자, 그러면 봐봐. 글자가 3개잖아. 글자가 3개면 얘가 합쳐져서 마지막에 합쳐질 때. 마지막에 합쳐질 때 경우의 수는 2가지야. 어떻게 나눠져? 곁눈 플러스 질이거나 곁 플러스 눈질이거나. 자, 만약에 세상에 곁눈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곁눈 플러스 질이 될 거야. 세상에 만약에 눈질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곁 플러스 눈질이 될 거야. 마지막이. 맞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곁눈이라는 말 세상에 있어 없어? 이용하는 학생들은 책 좀 읽으세요 제발. 연립상. 알겠죠? 맞네. 연립상 곁눈 맞네. 지난번 시험 범위였잖아. 나는 근데 그건 곁눈이 아니고 겹이잖아. 겹쳐있다. 곁눈은 뭐냐면요. 나는 글을 곁눈으로 흙이 봤다. 곁눈이란 말 써 안 써? 씁니다. 그러면 곁눈 플러스 질이겠지. 질이 뭐야? 접사잖아. 결론. 곁눈질은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가 되는 거야. 볶음밥. 혹시 발이 아니야. 자 나누면 볶다의 볶이야. 음은 접사죠. 밥이야. 자 얘가 볶이랑 끔밥이 만났어? 아니면 볶음이랑 밥이 만났어? 볶음이랑 밥이 만났어. 볶음이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진 단어에 어근이 붙었잖아. 그러면 단어에 어근이 붙었으니까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구성 성분을 어떻게 해줬어? 알아서 착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맞죠? 자 이거는 추운 바람과 막개로 나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알아서 나눠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어미랑 접사랑 어근만 찾으면 돼.
자, 다음 문제가 아래의 기억이라는 점이 추운 바람 맞게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OX를 판단해야 되는 건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는 어때? 여기 선지가 일단 맞는 말인지 아닌지. 첫 번째. 근데 선지가 만약에 맞는 말이야. 그럼 어디 넣어? 기억에 넣어. 기억에 넣어서 추운 바람 맞게와 같다라고 해서 이것까지 맞는 말이 돼야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관문 두 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 C 한번 봅시다. 3번 봅시다. C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답니다. 자, 그러면 C 한번 살펴봅시다. 컵 뽑는 긴통. 자, 그러면 요 한 개에 지금 어미 있어 없어? 어디에 있어? 는. 맞죠? 관용사용 어미. 자, 그 다음에 긴통에 어미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있어? 니은 관용사용 어미. 자, 그러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까지는 맞는 말이 되겠네. 맞죠? 자, 이제 대입해봐. 자, C와 같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는 점이 추운 바람 맞게와 같다. 추운 바람 맞게 나눠봐. 자, 추운 바람에 어미 있어 없어? 어디에 있어? 니은. 맞게 어미 있어 없어? 없어. 막은 어근 걔는 접사잖아. 그리고 접사라고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3번 맞는 선지 틀린 선지. 틀린 선지가 되죠. 4번은요. A와 B는 모두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없으면 돼. 맞죠? 자, 그래서 A는요. 이렇게 나누면 지금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구성 성분이 바로 뭡니까? 종이컵통. 여기에는 어미가 없죠. 자, 다음 B 봅시다. 새 컵보비. 여기에 어미 있어 없어? 없어. 맞죠? B는 지금 둘 다 어미가 없죠. 맞죠? 자, 그럼 일단 요거 맞는 말. 기억 넣어봐. 자, 둘 중에 하나가 어미가 없다는 점이 추운 바람 맞게와 같다. 추운 바람 맞게. 아까 맞게 어미 없다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죠? 그 여러분들 1학년 때 사실은 문법 진짜 잘 배웠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좀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그 정도까지 안 해준단 말이야 보통 학교에서. 근데 그거를 고3 돼서 까먹으면 그냥 1학년 때 고통만스러웠던 거야. 맞죠? 그래서 1학년 때 고통스러웠던 거를 좀 이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 때까지. 어? 아휴, 튀어드리세요. 이거 뭐예요? 안 알려주세요. 그냥 학교라고 넘어가서 당황했어. 이걸 뭐 어떡해. 다 합치고.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 파생어는 뭐야? 어근 플러스 접사. 그럼 내가 저 아까 견눈질 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 견눈질이요 지금 어근이고 어근 접사거든. 그래서 얘를 파생어로 봐야 되냐고 합성어로 봐야 되냐고.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왜냐면 어근과 어근도 만나 있고 어근과 접사도 만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견눈질이 파생어인 이유는 뭐라고?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눴을 때. 근데 눈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눈질 근데 왠지 있을 것 같이 생긴 말이긴 하죠. 눈질 잘할 것이. 같아. 눈질이 뭔지 모르겠어. 나 좋은 걸 수도 있잖아. 잘할 것 같아. 좋은 뜻이야. 자, 다시 볼게요. 볶음밥이야. 어근 접사 어근이야. 접사가 있는데 얘가 파생어가 아닌 이유는 볶음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인 거야. 맞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11번에서 13번. 요거는 비문학 지문인데 요거 하나만 같이 볼 겁니다.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비문학 지문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얘만 기존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다시 한 번만 얘기합시다. 자, 우리 비문학 지문 논리 구조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역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어떤 식으로? A는 B라고 1문단에서 알려줘.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진짜 이상한 애매모호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C랑 똑같다고 알려줘요. 글을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B랑 똑같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순간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그때 못 깨달으면 뭐 문제 날리는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깨달았어. 그때부터 A를 뭘로 바꿔서 읽는다? C로 바꿔서 읽는다. 맞죠? 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사과 아니야, 딴 수업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내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내려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한단 말이야. A는 사과야. B는
미국인이 선교사가 19세기에 들여온 과일이야. C는요, 경북 문경이 주 재배지인 과일입니다. D는요, 말산이라는 향미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쭉 이야기를 해. 나는 말산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 근데 말산이라는 향미 성분이 또 다른 단어로 바뀌어가지고 막 어디에 적혀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D가 뭐랑 똑같냐면 이 경북 문경이 주 재배지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 그런데 1문단에서 한번 얘기했거든. 사과는 경북 문경이 주 재배지라고. 그럼 그때부터 뭐로 연결해서 읽는다? 사과에는 뭐가 들어있다? 말산이 들어있다. 로 읽는 거라고. 이해되죠? 이게 비문학의 논리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연역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역의 성질이 뭐기 때문에? 연역이랑 귀납이요, 그 논리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연역과 귀납은. 자, 이 구조가 3단 구성이잖아, 그치? A는 C가 아닐 경우의 수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절대 없다고요. 100%야, 100%. A는 B이고 B는 C인 순간 A는 C가 되는 건 99.99가 아니라 100%라고 했어. 그게 연역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연역 논증은 전제들이 전부 참이면 결론이 참임을 인증하는 논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귀납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결론이 참일 수 있다고 없다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자, 철씨는 죽었고요. 영희도 죽었고요. 소크라테스도 죽었다고. 철수, 영희, 소크라테스는 모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 이거 100이야? 아니라고 했죠. 왜? 99.9999라고.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 어딘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예시를 못 찾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귀납은 항상 결론이 99.9999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연역은 무조건 100입니다. 문제 만들 때 100이어야지 뭐가 안 생겨요? 태클이 안 생겨. 저 여러분들이 작년에 기억납니까? 수능에 칸트 지문 나와가지고 논란됐던 거. 거기에 칸트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너무 제한된 예시라서 이것만 가지고 저기 뒤에 나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뭐라 했단 말이야. 평가원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 깜짝 안 하는데? 지문에 벌써 이거 만들어놨거든. 이 논리 구조대로 읽으면 무조건 답이 1번으로 찾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오류 인정할 때는 뭘 인정할까요? 요때 잘못 쓰여있으면 이거는 오류 인정해서 정답으로 다 처리해주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아마 과학 지문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 구조가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잖아. 아무런 태클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논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게 이제 비문학의 구조입니다. 자, 볼게요. 21세기 들어 보편화된 디지털 기술, 영상 기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디지털 영상 기술이었죠? 하영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자,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오랜 믿음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정보인데? 일단 첫 번째, 오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과거잖아. 맞죠? 영화는 과거에 무슨 매체였다? 리얼리즘적 매체였다. 흔들렸다고 했으니 지금은 아니다. 두 개 정보. 맞죠? 자,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 이게 뭐랑 똑같은 말? 얘랑 똑같은 말. 이제부터 A는 B고 B는 C고 계속 다른 말로 바뀔 거야. 유의어로. 자,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답니다.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대요.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이랍니다. 뭐랑 똑같은 말? 얘랑 똑같은 말. 리얼리즘적 매체랑 기록이자 증언 똑같은 말. 자, 다음 지가 베르토프. 사람 이름 돼 있고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 뭐 물어볼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문을 읽어봤더니 얘만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도 있어? 니은에도 있어. 디귿에도 있어 버리네. 무조건 뭐 물어봐? 공통점 차이점 물어봐. 그럼 애초에 읽을 때부터 생각. 알겠죠? 한 문제는 무조건 물어봐. 아니 밑줄 그어놓고 사람 이름 여러 개인데 공통점 차이점 안 물어보면 뭐 물어볼 거야? 맞죠? 자, 다음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연화눈이라고 명명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뭐랑 똑같은 말? 얘랑 똑같은 말. 리얼리즘적 매체를 영화 눈이랑 똑같은 말요. 좀 기다릴게요. 자, 다시 리얼리즘적 매체. 그러니까 리얼리즘적 매체인데 사실은 뒤에 리얼리즘이 또 따로 나와서 다 연결해야 되는데, 자,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 매체야. 자,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 매체 뭐랑 똑같은 말? 영화 눈이랑 똑같은 말. 맞죠? 자, 그는 영화 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 사람은 영화가 실제로 뭔가 실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 필름 영화와 달리라는 단어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 정보 몇 개? 2개. 맞죠? 자, 그래서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자,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가 느슨해 또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연결해봐. 필름 영화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가 매우 느슨하지 않습니다. 끈끈하게 붙어있어. 자, 다음 필름 영화는 현실이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지금 2가지 정보야. 자, 다음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상적인 정자 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에서 변형된답니다. 자, 그러면 변형되는데 사실은 뭐가 변형되는 거야? 현실이 변형된다는 거, 우리 디지털 후반 작업이 뭔지 알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그 변형은 현실이 변형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변형은 현실 변형으로 바꿀 거야. 자, 더 나아가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대요. 자, 여러 개의 이미지부터 만들어내는 것까지. 자, 묶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실과부터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여러 개부터 만들어내는 것까지. 똑같은 말입니다. 자, 레프마노비치 여기 나오죠. 사람 이름 되어 있고 니은 되어 있고 밑줄 그어져 있어. 기억, 니은, 디귿 다 있어. 무조건 비교되죠. 사람 3명 이상 나오면 어떻게 알아? 정리하라. 3명 이상 나오면 외우기 힘들다. 그렇죠? 자, 레프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영화 눈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시대가 지나갔다고. 뭐가 도래했다고? 영화 붓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영화 붓이랑 똑같은 말 뭔데? 아까 바로 쳤던 거. 여기 영화 붓이랑 똑같은 말이야. 무신 줄 알았는데. 자,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서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했답니다. 똑같은 말. 자, 그래서 이제부터 디지털 후반 작업이 있는 영화는 뭐다? 합성 리얼리즘이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다음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깝다. 또 똑같은 말. 그러면 사진이라는 단어가 봐봐. 얘는 뭐랑 반대말? 합성 리얼리즘이랑 반대말. 왜? 사진은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자,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은 뭐를 내포하고 있다? 칼슘의 역설 기억나요? 칼슘의 역설 기억 안 나요? 뭘 안 했어? 했어요.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그 혈액 속의 칼슘 농도는 높아지는데 그 뼈 속의 칼슘의 밀도는 높아지지 않는,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는 현상 있었잖아. 맞죠? 자, 역설은 뭘 내포하고 있다? 항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역설법의 정의가 뭐야?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 이 바로
역설이었죠. 자, 그래서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역설인데? 변형, 아까 내가 변형은 뭐가 변형이라고 했어? 현실 변형이라고 했잖아. 앞으로 이렇게 연결하기로 했죠. 자, 그럼 볼게요. 현실이 변형된 디지털 이미지.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함. 현실이 변형되어 있는데 사실적인 느낌이 강화됨. 이게 모순이겠다, 그쵸?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라는 말이 있어서 찾기 좀 쉽죠. 근데 우리 그때 칼슘 지구는 사실은 역설이 뭐였는지 생각을 좀 했어야 됐습니다. 맞죠? 자, 다음 스티븐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인식하는 트루라이즈. 자, 그럼 봅시다. 변형되고부터 사실적인 느낌 강화되는 역설적인 현상까지. 얘가 똑같은 말이 뭐야? 트루라이즈. 진짜 거짓말 현상을 보여주는 지각적 리얼리즘. 똑같은 말. 자, 그럼 지각적 리얼리즘의 뜻이 뭐야? 현실이 변형되었는데 사실적인 느낌이 강화된 것. 맞죠? 자, 그는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있네. 사진적 리얼리즘의 뜻이 뭐야?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적 리얼리즘 얘기한 사람 누구야? 지문에서 찾으세요. 그렇지. 오, 제일 빨리 대답 나왔다. 그냥 이때까지 했던 수업 모두 많아서. 자,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 이거 누가 얘기했는데? 얘가 얘기한 거야.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니은이 얘기한 걸 합성 리얼리즘, 디귿이 얘기한 걸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만 차별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이라고만 돼 있고 무슨 리얼리즘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 자, 이제부터 사진 리얼리즘은 뭐랑 똑같은 말? 기억이랑 똑같은 말. 현실 재현이랑 똑같은 말. 자,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했답니다. 자,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서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랍니다. 자, 요거는 표시를 좀 해줄게요. 해야 되는 이유는 11번 문제 답이라서 그렇고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볼 건데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방학 때 또 기출할 건데 기출하다 보면 평가원 기출은요 냄새가 나는 게 있어. 진짜 꾸리한 냄새가 나요. 무슨 꾸리한 냄새가 나냐면 O랑 X를 가르라고 하는데 선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A는 B고 B는 C면 A는 C라고 했잖아. 그래서 보통 맞는 선지를 구성하려면 C가 적혀 있는데 얘가 A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대로 막 친절하게 안 적혀 있단 말이야. 맨날 유의어로 바뀌어 있잖아. 자, 봐봐.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면서 관객이 정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자,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라는 말 있지. 자,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이라는 말 있죠. 맞죠? 자, 나와 있는 단어가 되게 그대로 많이 쓰여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거든. 왜 틀렸는데? 주어가 틀렸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관객은이 주어야. 관객이 뭐 하는데? 관객이 전하네요. 자, 봅시다.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 영화관 다 가봤으니까 알잖아. 관객은 뭐 보는데? 화면 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것을 화면으로 바꿀 거야. 자, 관객이 보는 화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 뭐라고 되어 있어? 된 거라고. 자, 화면이 전환된 거라고요. 그러면 디지털 정보를 화면으로 전환하는 건 누가 하는데? 극장이 하죠. 그러니까
투사해주는 그 빔 프로젝터가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관객이 전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관객이 정보를 전환한다고 얘기하잖아. 이런 유형들 아까 2번 문제 있었죠. 화법의 2번 문제 주어 바뀌어 있잖아. 우리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주체를 변환시킨다고요. A가 B한테 한 행동인데 그거를 C가 B한테 했다고 얘기하는 거. B가 A한테 한 행동인데 A가 B한테 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체 변환입니다. 이거 문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답 5번. 다음 이렇게 빨라? 천천히 합시다. 자, 13번 문제. 다음은 영화감독 A의 인터뷰랍니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비평문을 뭐랑 연결되어 있어? 장문이랑 연결되어 있어. 자, 장문이랑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좀 꿀이야. 왜 꿀인데? 우리가 어떤 비문학 지문에 보기 지문 있잖아. 보기 보면은 유형이 좀 다양하죠. 어떨 때는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철학 개념이야. 그런데 똑같은 철학 개념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뭐 이렇게 해놓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뭐도 있냐면 경제 지문에 본문이 있거든. 그런데 본문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또 다른 경제 개념이 하나 있어. 그거 하나 소개해주고 얘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문제 풀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장문이잖아. 본문을 바탕으로 비평문 쓸 거라며.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무조건 뭐만 물어봐? 본문에 나오는 내용 OX만 물어봐. 이해돼요? 새로운 개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본문만 정확하게 읽으면 돼. 이해되죠? 근데 내가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안 풀립니다. 왜 그런데? 1, 2, 3번, 1, 2, 3, 4, 5번 선지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돼 있겠어? 아니지. 연역적으로 바꿨겠지. 맞죠? 그 바꿔치기 한 것만 찾으면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보기 나와 있어. 보기에서 뭐 찾아야 돼? 의도 찾아야 돼. 자, 볼게요. 감독님께서는 이전 영화들에서 필름 작업만을 고집하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디지털 기술도 사용했답니다. 자, 이전 영화 필름 작업 고집, 이번 작품 디지털 사용. 자, 말 바꿀 거야. 이전 영화 뭐로 바꿀 거야? 사진적 리얼리즘. 아까 사진적 리얼리즘 옆에 또 다른 거 적어놓은 거 있었다. 뭐였어? 현실 재현. 자, 이번 작품 표시해 봅시다. 무슨 리얼리즘? 합성 리얼리즘. 왜? 디지털 후반 작업했다며. 맞죠? 합성 리얼리즘. 현실 뭐? 변형. 자, 이 상태에서 볼 거야. 잘 보세요.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쭉 얘기하거든요. 끝까지 읽어야 돼. 본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보입니까? 만 보조사. 제한하는 보조사네.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일 거랍니다. 디지털을 쓰는 게. 컴퓨터 그래픽을 어떻게 쓴다고요? 최소한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느끼게 하는 게 뭐야?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감독님 디지털 후반 작업 했어 안 했어? 했어. 디지털 썼지. 우리가 디지털 쓰면 현실을 변형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 이 사람 무슨 목적으로 썼어? 현실을 재현하려는 목적으로 썼어. 이게 의도야. 이해돼요? 이 사람 두 개 섞여 있다고요 지금. 맞죠? 의도가 이거야. 자,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영화, 붓 똑같은 말 뭐야? 합성 리얼리즘. 합성 리얼리즘이랑 똑같은 말 뭐야? 이번 작품. 또 똑같은 말 뭐야? 현실 변형. 그럼 나 여기다 현실 변형 적어둘래요. 합성 리얼리즘은 현실 변형이야.
자, 이 현실 변형이 바로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 네모 표시를 얘기했던 요 추상적인 거에 해당하는 거죠. 구조에서 따졌을 때. 자, 말 바꿔서 얘기할게요. 현실 변형을 중시한다는 점 맞아 아니야? 맞아요. 예? 아니 전하는 게 맞네요. 자, 비평에서 A 가잖아, 그치? A가 현실 변형을 중시한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A 뭐 하려고 했어? 실제 현장에 있는 느낌 느끼려고 했잖아. 현실성을 높이려고 했다고요. 현실 변형을 중시한다고요? 아니지. 정답 3번. 보니까 쉬워 보이죠? 갈게 뭐라 해야 되지? 아주 세밀하게 조각하듯이 글을 읽는 거랑 논리 구조를 찾는 걸 이 좀 조각하듯이 깎아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기출분석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라는 말은 뭘 해라, 열심히 해라, 꾸준하게 해라. 결론은 다 똑같이 기결되는데 이제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그냥 처음 보는 지문 가지고 해보세요. 처음에 안 보여. 근데 글을 한 3번쯤 읽잖아요. 그럼 그때 보여. 수능에서 글 똑같은 거 3번 읽을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한 번 읽고 해야 되니까 평소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죠? 10분 쉬었다 갑시다.